떡자루와 돈자루.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은 부자 양반과 그 집에 사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 모으는 걸 낙으로 삼고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 허구한 날 그 돈만 들여다보고 살았습니다. 하하하하, 이 돈자루에 돈이 가득 차면 나는 아마도 이 마을 제일의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부자는 돈자루에 돈이 점점 불어가는 것을 보는 낙으로 살았습니다. 잘 때도 그 돈자루를 끼고 잤고, 화장실에 갈 때도 돈자루를 들고 들어갔고, 밥을 먹을 때도 돈자루를 옆에 두고 밥을 먹었습니다.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절대로 돈자루를 자신의 옆에서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돈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데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값을 치를 때도 깎지 못하여 안달이었고 머슴의 품삯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깎아댔습니다. 그리고 돈이 드는 일도 몹시 꺼려했습니다. 가족들이 먹는 음식도 비싼 음식은 절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머슴에게는 더했습니다. 머슴에게 밥을 주는 것이 아까우니 떡을 주는데 그것도 하루에 딱 3개, 아침, 점심, 저녁에 하나씩 주고 끝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만큼 먹고 일을 하라는 거야. 머슴은 그렇게 조금씩만 먹고 일을 하니 늘 아프기 일쑤였는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마저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살려면 이 떡이라도 좀 모아두고 아플 때 먹어야겠구나. 머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자가 돈 모으는 것처럼 떡을 모았습니다. 끼니마다 나오는 떡을 조금씩 떼어서 햇빛에 바짝 말려 부자가 돈자루에 돈을 모으듯 자루에 넣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그러는 것처럼 잘 때도 떡자루를 끼고 자고 눈만 떨어지면 떡자루를 들여다보면서 자루에 떡이 점점 모이는 것을 이 머슴도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웃긴 집안꼴이었습니다. 주인은 돈자루를 지고 다니며 애지중지하고 살고 머슴은 떡자루를 지고 다니며 애지중지하니 오가며 보는 사람들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 집 주인이나 머슴이나 저 자루를 자기 몸보다 아끼니 참 웃기는 꼴이야. 부자는 그런 머슴을 몹시 비웃었습니다. 하하, 저 떡조가리들을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저러나? 아유, 궁상 맞기는. 그렇게 주인과 머슴이 열심히 자루를 채워가던 여름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비는 며칠 동안 멈추지 않았고 점점 논이며 밭이며 낮은 곳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불어나더니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서 마을의 모든 집들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판자들을 붙잡고 간신히 산 언덕에 가서 산 꼭대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재산이며 음식이며 챙길 새도 없이 그저 귀한 패물이나 강아지 정도 챙겨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부자와 머슴도 피난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부자는 돈자루를 놓지 않고 가지고 갔고 머슴은 떡자루를 지고 산꼭대기로 갔습니다. 아니, 어째 물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를 않네.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그렇게 십수일이 되어도 물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배고픔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산꼭대기에 음식이나 먹을 것이 많지 않았고 사람들은 간신히 풀을 뜯어먹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머슴에게는 떡자루가 있었습니다.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 부스러기를 한 줌씩 꺼내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자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입맛만 다시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혼자만 먹으려 그러나? 아, 나도 좀 주지. 아, 이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부자는 머슴 옆에 앉아 떡 부스러기를 한 줌 나누어 주기를 기다렸지만 머슴은 주인이 배를 골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허나 그것 좀 달라고 하자니 주인 체면이 깎일 것 같고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한 3일쯤 지나니 부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이 흐릿흐릿해지는데 이러다가는 진짜로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는 머슴이 떡자루를 끼고 앉아 떡 부스러기를 쩝쩝 먹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부자는 바싹 마른 입에 그나마 침이라도 고여 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배를 채웠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구나. 체면이고 뭐고 일단 배부터 채우고 보자. 부자는 헤헤거리며 이 머슴 옆에 찰싹 달라붙더니 말했습니다. 얘야, 그 떡 부스러기 한 줌만 다오. 그랬더니 머슴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말했습니다. 아니, 양반께서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요? 세상에나, 이런 것은 저 같은 머슴들이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하고는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마당에 양반이라고 못 먹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좀만 나눠다오. 내 떡값으로 이 한 양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됐습니다요. 그러자 부자는 안달이 나서 말했습니다. 왜? 돈이 적은 것이냐? 그러면 옛다 한 양 더 주마. 떡 부스러기 한 줌에 돈 2냥이면 그게 어디 적은 돈이더냐? 그러나 머슴은 대꾸도 하지 않고 떡 부스러기만 쩝쩝 먹었습니다. 좋다 좋아. 내 큰맘 먹고 5냥을 주마. 그래도 머슴은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그러면 10냥이면 되겠느냐? 아이고, 대체 얼마를 줘야 그 떡을 나눠줄 거냐? 그러면 50냥 주마.
그래도 머슴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100냥. 그러면 1000냥. 그래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1000냥을 준다는데도 싫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이 쫄쫄 굶으며 온종일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이제 헛것이 보이는구나. 맛있는 고기, 쌀밥. 아이고, 세상에. 이러다 죽겠다. 부자는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옆에서는 머슴이 입맛까지 다셔가며 떡 부스러기를 얌얌 먹고 있었고 물난리로 먹기만 하고 일은 안 하니 오히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래, 안 되겠다. 부자는 자신이 꽁꽁 끌어안고 있던 돈자루를 머슴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 떡 한 부스러기만 다오. 그럼 이 돈자루를 다 주마. 아유, 그럼 할 수 없죠. 머슴은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 떡 부스러기를 한 줌 쥐더니 부자에게 주었습니다. 부자는 떡 부스러기를 받아서는 곧장 우악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아이고, 달다 달아. 세상에, 이제 살겠구나. 머슴은 부자가 준 돈자루를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댁 머슴 안 할 거니까 그리 아시오. 그렇게 말하더니 머슴은 부자를 두고 멀찌감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물이 다 빠지고 머슴은 그 돈으로 큰 기와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편 부자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결국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구나. 죽으면 저승까지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너무 돈에 얽매여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렇게 부자는 평생 모은 돈을 떡 한 줌과 바꾸게 되었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뒤로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주변을 돕고 살피며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로 사람들이 따랐고 가족과도 화목하였으니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 옛날 진천에 김문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아내 옆에서 잠시 잠에 들었다가 애절한 통곡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김문석은 눈을 비비고 상황을 살펴보니 아내와 자식들이 옆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를 두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시다니요. 아버지, 아버지, 이리 가시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니, 얘들아, 무슨 소리냐? 내가 가긴 어딜 가? 아니, 이럴 수가. 김문석의 눈앞에는
싸늘하게 식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문석은 자신 앞에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지금 혼백이라는 것인가? 어찌 내가 이리 갑자기 죽는단 말인가? 그렇게 김문석이 자신이 혼백 상태라는 걸 알아차릴 때쯤 갑자기 방 주변에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저승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다짜고짜 그를 검은 연기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딜 가는 겁니까? 이것 좀 놓고 이야기를 해보시오. 김문석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염라대왕 앞에다 끌어다 놓았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런 김문석을 보니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김문석은 순간 염라대왕의 위험에 눌려 고분고분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소인은 진천에서 온 김문석이라 하옵니다. 뭐라고? 진천에서 온 김문석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염라대왕은 몹시 놀라 저승사자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용인 땅에 김문석을 불러들여 오라 했더니 진천 땅에 김문석을 데려왔구나. 당장 데려온 김문석을 풀어주고 용인의 김문석을 데려오너라. 알고 보니 두 사람의 이름과 사주팔자가 같아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저승사자들이 실수를 한 게로구나. 어쩐지 내가 죽을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죽어 이상했다. 어서 가족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김문석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쏜살같이 진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은 땅에 묻혔고 집에는 위패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내 몸을 다시 찾아야 살아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도대체 내 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김문석은 자신의 몸을 찾을 수 없어 계속해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보시오. 여보, 나요. 내가 왔소. 내 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어디에 묻었소? 김문석은 아무리 아내를 불러보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그에게 절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옆에 가만히 서 있는 저승사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김문석은 저승사자에게 자신을 용인의 김문석이 살던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그를 용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막 혼백이 빠져나간 김문석의 몸이 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가족들이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문석은 재빨리 그 용인의 김문석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보! 우와,
뭐야? 움직인다, 움직여. 아들아! 통곡을 하던 용인 김문석의 가족들은 죽은 사람이 꿈틀대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자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살아난 김문석은 용인 김문석의 부인과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죽다 살아나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 아들아,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이리 정신이 나가니 마음이 아프다만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 괜찮다, 괜찮아. 아니, 왜들 그러시오? 내 말을 좀 믿어주시오. 그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가족들은 김문석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김문석은 용인집을 빠져나와 재빨리 진천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천집은 상중이라 가족들은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찾아온 김문석에게 물었습니다. 김문석은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녕 상갓집에 와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미친 사람 아니야? 여보시오, 여기 정신 나간 사람이 와 있으니 끌어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우기자 진천 김문석의 아내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뒤따라온 용인의 김문석의 아내는 남편이 미친 것 같으니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 진척 김문석의 가족들은 둘을 모두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사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자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래는 진천의 김문석인데 저승사자의 실수로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것이 용인 김문석의 몸으로 살아났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또. 역시 현명하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자네가 사또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사또의 물음에 김문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호호, 잘 아는구나. 그런데 어찌 이러는 것이냐? 그리도 잘 아는 사람이. 그제야 김문석은 자신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제가 진천의 김문석이라는 증거 말입니다. 허허, 그래. 이제야 네 놈이 제대로 정신을 차렸구나.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나와 너의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대야 할 것이다. 그제서야 김문석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진천 김문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부터 부인을 만났던 일, 자식들과 있었던 일,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아주 깊은 속사정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 김문석의 가족들은 이 이상한 사람이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 싶었지만 듣다 보니 정말 김문석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당신이시오? 그렇소, 정말이오. 그제야 김문석의 부인은 눈앞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용인 김문석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제 눈앞에서 남편이 이리 살아 움직이고 말하고 있는데 어찌 제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까? 제 남편이 틀림없습니다. 용인 김문석의 부인이 사또에게 소리쳤습니다. 허허, 정말이구나.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사또는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자 그저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문석은 들어라. 너의 사정은 잘 알았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나. 하지만 이승에서는 혼이 아닌 육체가 인정되는 것이니라. 그러니 김문석은 용인으로가 살도록 하여라. 그럴 수가, 어찌? 김문석은 무언가 말을 해보려 했으나 사또의 말이 맞는 말이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가요, 여보. 그만하시고. 용인 김문석의 가족들은 그런 그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천 김문석의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지아비와 부친이 저리 살아있으니 그대들에게는 참으로 잘된 일이 아닌가? 살아있다면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이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찌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사또가 그런 가족들에게 담담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진천 김문석의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문석 역시 체념하고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용인 김문석의 가족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며 이전보다 더욱 극진이 대했고 시간이 흐르자 그도 서서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이따금 김문석은 진천에 살고 있는 원래 가족들을 보러도 다녀왔습니다. 용인의 가족들도 그런 김문석을 이해해주고 진천에 다녀오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진천의 가족들은 이따금씩 남편과 아버지를 만나며 그가 살아 돌아온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용인의 김문석 가족들과 진천의 김문석 가족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김문석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용인에 묻히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살아서는 진천에 살고 죽어서는 용인에 묻힌다 라는 뜻의 생거 진천 사거 용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명궁이 된 총각. 옛날 어느 시골에는 농사 짓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혼인할 나이가 한참이나 지났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서 혼인도 못하고 그저 매일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짓고 밤에 들어와서 자고를 반복하던 총각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농사만 짓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의 봄날은 언제 오는 거야? 이미 가버린 건가? 내가 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총각은 그날부로 가지고 있던 시골의 논이며 밭이며 집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총각이 그런 행동을 하자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렸습니다. 아니, 이보게, 멀쩡히 잘 벌어먹고 살다가 갑자기 왜 이러나? 무슨 병이라도 걸렸나? 그러자 총각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네. 나는 내 삶의 봄을 찾아 떠나보려 하네. 그렇게 돈을 마련한 총각은 무작정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 며칠은 한양 구경을 하면서 재미나게 보냈는데 슬슬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돈이 금방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뭔가 벌이야 할 것을 찾아야 할 텐데. 그래, 장사를 해봐야겠구나. 총각은 한양에서 비단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비단을 많이 싸게 사다가 조금씩 이윤을 남기면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써서 비단을 잔뜩 산 총각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농사나 지어먹던 농부가 갑자기 장사를 시작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서너 달은 공치는 일이 많았고 그나마도 비단을 애초에 싸게 산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은 비단값을 깎아달라고 성하였기에 제값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비단 장사를 말아먹은 총각은 이번에는 과일 장사, 다음에는 폐물 장사를 전전하며 가진 돈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이러다가는 거지꼴이 되겠어. 안 되겠다. 총각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장사를 하는 것은 접기로 하였습니다. 이 총각이 비록 장사를 하면서 돈은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사람들이 옷차림이나 겉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왕 장사해서 돈 벌기는 글렀으니 원 없이 귀한 집 자식 행세나 해볼까? 그렇게 총각은 남은 돈으로 비단 옷을 빼입고 멋진 활을 하나 사서 둘러매고 한양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그런 총각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하하하,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졌구만. 이래서 좋은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이군. 총각은 갈수록 행동거지도 마치 부잣집 도령 마냥 거들먹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길에 길가에 죽어있던 꿩 2마리를 죽게 되었습니다. 딱히 들고 가기가 애매하여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하나 꺼내 거기에 꿩 2마리를 꿰어 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웬 사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이 그 말로만 듣던 화살 한 방에 꿩 2마리를 잡는다는 천하 명궁이십니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웅성 총각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전양반이 그 유명한 천하 명궁이요? 그렇다네.
저거 보게나. 화살에 꽝 2마리가 잡혀있지 않은가? 시희성이 맞구만 맞아. 사람들은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기분도 좋고 딱히 변명할 거리도 생각나지 않아 총각은 그냥 허허 웃으며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사내가 그 총각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잠시 얘기를 할 수 있겠소? 아주 중요한 이야기요.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에 총각은 솔깃하여 그 사내를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내가 따로 하는 말이 한양에서 큰 벼슬 하는 대감이 명궁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지에 이 총각은 그 사내를 따라서 대감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감님, 찾으시던 천하 명궁을 데려왔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화살 한 방에 꽝 2마리를 잡는다는 그 천하 명궁입니다. 허허허, 드디어 찾았구만. 잘 왔네. 잘 왔어. 대감은 방에서 뛰쳐나와 총각을 반겨주었습니다. 네. 총각은 얼떨떨하였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 그냥 즐겼습니다. 대감은 그런 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에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네. 그런데 그 일을 해결하려면 보통 활솜씨로는 안 되니 자네가 좀 도와주시게나. 그러면서 대감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총각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대감의 집 하늘에 며칠 전부터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는 빙빙 지붕 위를 돌며 날아다니는데 밤마다 깍깍 소리를 질러대니 집안 사람들 모두가 잠을 청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제일 돌팔매쟁이를 불러다가 까마귀에게 돌도 던져보고 화살 좀 쏴봤다는 이들을 불러다가 화살도 쏴보았지만 까마귀들이 어찌나 날랜지 잡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궐 같은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갈 수도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총각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큰일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화살을 잘 못 쏘는데 이거 큰일이네. 내가 어떻게 저 까마귀를 잡는다는 거야? 그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감은 총각의 소매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 눈밑이 이렇게 까만 거 보이는가? 아주 잠을 못 자서 미칠 지경이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가족들이며 저기 하인들도 다들 아주 못 살겠네. 잘 자는 것이 이리 중요한 것인지 내가 요즘 아주 깊이 깨닫고 있다네. 제발 좀 저 까마귀를 어떻게 해주게. 그럼 내가 내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순간 총각은 솔깃하였습니다.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까마귀 놈만 잡으면 이 대감집 사위가 될 수 있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총각은 일단 큰 소리를 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오늘 밤 그 까마귀 놈을 쏘아 맞춰버리겠습니다. 정말인가? 고맙네 고마워. 오늘 밤은 내가 자네를 믿고 마음 편히 2다리 뻗고 자보겠네.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은 총각은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 큰 소리는 쳐놨는데 어떻게 까마귀를 잡아야 되지? 그러다가 총각은 아주 좋은 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지. 나는 천하 명공도 아닌데 화살을 쏠 필요가 있나? 그러고는 총각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옷을 다 벗고는 맨살에 온통 까만 먹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인절미 하나와 날카롭게 잘 다듬은 화살 하나를 쥐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 위에 누웠습니다. 지붕에 딱 붙어서는 숨도 천천히 쉬며 마치 지붕이 나이고 내가 지붕인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지붕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총각이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까마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지붕 위에 누워서 배 위에다 인절미 조각을 올려두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정말로 웬 까마귀 한 마리가 까악 하면서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대감집 위를 빙빙 돌며 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각의 배 위에 있는 인절미 조각을 보았는지 까마귀는 총각의 배 위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까마귀도 지붕에 총각이 누워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총각은 그 순간 지붕에 들고 올라갔던 화살로 까마귀의 몸통을 꿰뚫었습니다. 까마귀는 깍! 하고 한마디 비명을 외치고는 죽어버렸습니다. 총각은 죽은 까마귀를 마당에 던져놓고는 얼른 몸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은 후 방에 들어가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 만에 자는 꿀잠이란 말인가? 대감은 정말 오랜만에 푹 잠을 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감집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다들 아침이 밝자 방에서 나오며 박수를 쳐댔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거. 이게 잠의 맛이지. 세상에, 이리 꿀맛 같은 잠을 자다니 이게 얼마만이야? 대감은 마당에 나와 죽어있는 까마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 누구도 잡지 못한 까마귀를 잡은 것인가?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 소란에 총각도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감집 사람들은 그런 총각을 목마를 태우고 가마를 태우고 마치 영웅을 대하듯 대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네 덕분에 이리 편히 잠을 자다니 너무나 고맙구만. 이리 까마귀를 잡아주었으니 약속대로 내 사위가 되게나. 그렇게 총각은 대감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석봉과 어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석봉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석봉이는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놀 때 늘 흙이나 돌 위에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석봉이의 꿈은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봉이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석봉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떡을 팔면서 겨우 먹고 사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싼 종이와 붓이나 벼루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비록 좋은 도구들은 없지만 이렇게 돌 위에 물로 글씨를 쓸 수 있으니 됐어. 석봉이는 날마다 냇가에서 바위에다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글씨를 썼습니다. 그래서 늘 손가락이 까지고 아팠지만 글씨를 쓰는 것이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필로 큰 사람이 되어 고생하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떡바구니를 내려놓고 석봉이를 불렀습니다. 석봉아, 얘야, 이리 와보너라. 예, 어머니. 자, 그동안 종이도 붓도 없이 글씨 연습을 한다고 네가 아주 고생이 많았다. 오늘부터는 이 붓과 종이로 글씨 연습을 하거라. 석봉이의 어머니는 떡판 돈을 차곡차곡 모아 석봉이가 쓸 수 있는 붓과 종이를 사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렇게 비싼 것을 어찌 사신 겁니까? 저는 바위에다 글씨를 쓰면 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석봉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이제 여기에 글씨 연습을 하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석봉이는 이 붓과 종이를 사기 위한 어머니의 고생을 떠올리며 꼭 명필이 되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붓과 종이를 가지고 석봉이는 더욱더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붓과 종이까지 생긴 석봉이의 글씨 솜씨는 일취월장이었습니다. 서당에서도 석봉이의 글씨를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솜씨구나, 석봉아. 나이는 어리지만 여느 어른들의 글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구나. 훈장님은 늘 석봉이의 글씨를 칭찬했습니다. 계속 실력이 좋아진 석봉이의 글씨는 어느새 마을 최고의 글씨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석봉이에게 글씨를 사가겠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야, 저 어린아이의 글씨가 이렇게 뛰어날 수가 있나? 이거 보나마나 후에 엄청난 명필이 될 걸세. 지금도 뛰어나지만 빨리 미리미리 글씨를 사두세나. 나중에는 이 돈으로도 못 살 걸세. 그렇게 석봉이의 글씨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석봉이는 글씨를 팔아서 돈을 벌게 되자 무척 신기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 글씨가 이렇게 잘 팔리게 되다니. 드디어 내가 명필이 된 것이구나.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겠어. 석봉이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글씨를 파는 일에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를 더 수련하기보다는 잘 팔리는 글씨를 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하루는 석봉이를 불렀습니다. 석봉아, 요즘 글씨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던데 왜 그러느냐? 그러자 석봉이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명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글씨를 좋아하고 비싼 값에 사간답니다. 이제 어머니도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석봉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석봉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라. 내가 지금 짜고 있는 배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가위를 들더니 배를 쓱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러면 그 배를 옷감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가위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렇다, 석봉아. 조금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옷감이던 배가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너의 글씨 쓰는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어중간하게 멈추게 되면 후에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석봉이를 꾸짖자 석봉이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들이 어리석었습니다. 석봉이는 그날로 글씨 공부를 더 하기 위해 글씨로 유명한 큰 산의 스님을 스승님으로 삼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산을 내려와서는 안 된다. 어머니는 석봉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네, 어머니. 반드시 그러하겠습니다. 석봉이도 굳은 각오를 가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절에 들어간 석봉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욱더 글씨 쓰는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큰 스님과 그의 제자들 역시 석봉이의 글씨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석봉아, 너의 글씨는 하늘이 내린 글씨로구나. 석봉이가 그렇게 열심히 글씨를 쓴 지 만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석봉이는 어머니가 잘 계신지 아프진 않으신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 3년이나 공부를 했으니 잠깐 어머니가 잘 계신지만 가서 보고 와야겠다. 석봉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밤에 절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석봉이의 발걸음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보고 싶었던 어머니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석봉이가 열심히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석봉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석봉이는 반가운 마음에 문 밖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석봉이의 어머니는 문도 열지 않은 채 방 안에서 석봉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석봉아, 공부가 벌써 끝난 것이냐? 예, 모두들 저의 글씨가 하늘이 내린 글씨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디 너의 글씨 솜씨를 보자꾸나. 석봉이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훌륭한 글씨 솜씨를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도 만족하실 거야. 석봉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석봉이는 글씨를 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그런 석봉이 앞에서 떡을 놓고 칼을 준비하여 떡을 썰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석봉이 둘 다 준비가 끝나자 어머니가 촛불을 후 하고 끄며 말했습니다. 너의 글씨가 완성이 된 것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떡을 썰어 볼 것이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그렇게 어머니와 석봉이의 대결 아닌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석봉이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 어머니,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석봉이는 떡을 썰고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직 떡 써는 소리와 글씨가 써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 다 떡과 글씨가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불을 켜보려무나. 석봉이가 촛불을 다시 붙이는 순간 펼쳐진 광경에 석봉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의 떡은 어둠 속에서도 모양이 모두 똑같게 잘 썰려 있었던 반면 석봉이의 글씨는 길을 제대로 못 찾은 듯 취한 사람 마냥 비틀비틀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봉이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석봉이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석봉이는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더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산에 돌아가서 더 공부하고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석봉이는 곧장 다시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수년을 열심히 글씨를 쓰고 또 썼습니다. 석봉이가 절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는 해에 큰 스님이 말했습니다. 석봉아, 이제는 그만 산을 내려가거라. 더 이상은 여기서 너에게 가르칠 것도 해줄 것도 없느니라. 예,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석봉이는 그렇게 드디어 산을 내려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왔습니다. 석봉이가 혹시나 어머니가 또 역전을 내지 않으실까 불안해하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고생 많았다. 어머니는 그런 석봉이를 아주 반겨주고 안아주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석봉이는 열심히 공부한 글과 연습한 글씨를 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석봉이의 글씨를 본 임금과 관리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여지껏 이토록 훌륭한 글씨를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석봉은 과거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석봉의 글씨는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꿈처럼 최고의 명필이 된 한석봉은 오늘날까지도 조선 최고의 명필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석봉이 있기까지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도 오늘날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능보다도 마음가짐의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어릴 적 어머니의 지혜로운 가르침 아래에서 글씨를 연습하며 세상의 모든 성공이 노력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이도 많고 운이 따르는 이도 있지만 끝까지 자신을 단련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을 내지요. 어두운 방에서 어머니가 떡을 썰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묵묵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삶의 상징처럼 남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흔들리고 비교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한석봉이 그랬듯 성실함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다해 쌓은 노력은 언젠가 그 빛을 드러내고 그 순간이 바로 인생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보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묵묵한 걸음이 내일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한석봉이 어머니의 한마디에서 평생의 방향을 찾았듯 우리도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를 믿는 마음 하나쯤은 품고 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